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현입니다. 자, 문제풀이 과정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문제 열심히 잘 보고 계시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 그 다음에 머리에 기억에 확실하게 남을 수 있도록 그 문제 유형을 갖다가 접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을 갖다가 접하신 다음에 그 지문을 갖다가 철저하게 정리하시면 시험장 가셨을 때 두려움이 없는데요. 이 문제 유형을 갖다가 접하지 않게 되면 시험장 갔을 때 처음 보는 문제 유형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문제는 다양하게 접하고 문제집을 갖다가 이것저것 많이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문제집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문제집을 갖다가 철저하게 반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교재 보시게 되면 46쪽에 대표유제 3번부터 볼 차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요. 대표유제 3번 신의성실의 원칙 괄호쳐 놓으시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별표 놓으세요.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괄호쳐 놓으시고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보편적 요건인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요. 권리남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권리남용에 관해서는요, 금지하는 규정이 민법 제2조 2항에 들어가 있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갖다가 규정을 해놨지만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라고 볼 만한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고의를 갖다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데요. 객관적 요건은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떤 게 눈에 보이느냐.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게요.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서 권리남용을 했다가 저지를 수도 있어요. 내 땅에다가 내 돈 들여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근데요, 내 땅에다가 내 돈 들여가지고 건물을 갖다 지었는데 그 건물이 영안실로서 주변 사람들 생활을 갖다가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건 소유권 행사에서 권리남용의 모습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을 때 남용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행사도 역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불행사는 권리남용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요 불행사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권남용이죠. 미성년 자녀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친권자는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돈 쓸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쓰지 않고 행사를 하지 않아서 방치를 해버리게 되면 불행사가 있어서 권리남용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토지 빌려드리겠습니다. 빌려 쓰겠습니다. 임대료 드리겠습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을 때 이렇게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토지 임차인 을이 이 토지를 냈다가 사용료를 갖다 지급하고 빌려 쓸 수 있겠죠.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A라고 하는 인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원인이 없이 무단 점거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은요, 내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토지를 갖다가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너 나가! 이렇게 방해 제거라든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채권이죠.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 물건을 갖다가 직접 자기가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한테 그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임차인은요, 방해자에 대해서 나가라는 말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임대인에 대해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하겠죠. 그러면 임대인이 뭐 해줘야 돼요? 자기의 토지 소유권 근거로 해서 소유권 방해하지 마, 방해 제거라든가 또는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근데 요 임대인이 요 행사를 했다가 하지 않고 불행사하게 되면 행사할 자가 하지 않았으니까 불행사에 의한 권리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나가세요 이 말을 못하니까 임대인한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때 임대인이 내쫓아 버리게 되면 그때 임차인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내쫓아 보냈습니다. 을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근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갖다가 B라고 하는 또 다른 놈이 와서 이 토지 사용을 갖다가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이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이 방해자 B에 대해서 직접
이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냐? 이때는 가능하죠. 왜? 임차인으로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울러 이 사례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사를 해서 남용이 될 수도 있고 불행사가 돼서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요 무조건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법성. 이때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우리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수인의 정도를 벗어난다, 용인의 정도를 벗어나야 된다. 그럼 이때 위법성을 갖다가 요건으로 하는 거니까 권리남용은 곧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행위. 그래서 권리남용은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가 있었을 때는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민법하고 독일 민법은요. 권리남용 금지에 있어서는요. 그 규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권리남용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해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문이 없어요. 그러나 독일은요. 아예 주관적 고의를 명문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시칸의 금지를 통해서 독일 민법은요. 해칠 목적이라는 권리 행사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에 고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요. 권리남용에 관해서는요. 완전히 그 요건이 태도가 달라요. 자, 그래서 학설이라고 하는 거, 학설은요. 이거는 객관적 요건만을 갖다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주관적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고 주관적 요건 따지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고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명문의 규정을 갖다가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는요. 객관적 요건뿐만이 아니라 주관적 요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례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때 이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익과 손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주관적 고의를 갖다가 추인할 수 있다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주관적 요건을 갖다가 법원의 판사가 직권으로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의 판례는 이렇게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을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예외가요. 주관적 요건 고의가 없어도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보신 것처럼 상계권의 남용이죠. 그래서 상계권을 갖다가 행사하거나 또 상표권을 행사했을 때, 그래서 상표권을 때 이렇게 행사하게 되면 이거는 고의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경규 씨가요, 그 따님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라면을 갖다가 끓여서 이 라면이 맛있습니다 해가지고 상품한 게 있었죠. 그게 꼬꼬면이었죠. 이 꼬꼬면을 갖다가 방송에 나와서 이걸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 방송을 갖다가 보고 있던 노원구에 있는 모 씨가 저 상표를 갖다가 내가 먼저 이름을 갖다가 가져서 등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자가요, 꼬꼬면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등록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혀 무관한 자가 그 이름을 갖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저걸 갖다가 이경규 씨가 나한테 오게 되면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이거는요 고의와 상관이 없이 목적을 따질 필요가 없이 이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권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요 상표권 행사와 같은 거, 상계권이라든가 상표권 행사는요 고의를 따지지 않는다. 고의를 요건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계권 행사라든가 상표권 행사에 있어서는 주관적 고의는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죠. 그 다음 2번 신의칙과로 쳐주시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이거는 통칙 규정으로서 재산관계, 가족관계 전부 다 적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의 판사가 직권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판사님, 우리 두 사람은요 권리남용을 따쳐지는 것 아닙니다. 또는 우리는 신의칙 위반을 따쳐지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당신들은 그렇게 떠든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신의칙 위반이고 당신은 권리남용이야 이렇게 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고 직권 고려하는 거죠. 또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가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신의칙 적용을 따가 배제하겠다, 안 써먹겠다라고 하는 배제 특약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계약 관계를 갖다가 맺고 또는 법률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특약을 넣어놓게 되면 그 특약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 가르쳐 놓으시고,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은요, 사적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 마 금지를 시켰더니 그렇다고 위반을 내버리게 되면 강행법규 위반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인 계약입니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죠. 권리와 의무가 없으니까 의무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떠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라든가 무효인 손실보장약정에 근거해서 이것을 갖다가 당연히 계약체결한사가 못 주겠습니다, 못 물어주겠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A라고 하는 투자신탁회사라든가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임원이 을이라고 하는 고객한테 약정을 맺습니다. 고객님께서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를 갖다가 해주시면 저희가요, 법이 정한 한도보다 수익을 2배 이상 드릴 것이고, 손실이 있다고 한다면 법이 보장한 한도보다 손실도 왕창 챙겨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요, 이 투자 손실이 왕창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손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약속한 대로 그 손실을 갖다가 법이 정한 한도보다 더 많이 보장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해주겠다고 떠든 요놈이 그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보장한 약정 자체가 무효인 약정이니까 약속했던 거 못 물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바꾼 거죠. 이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지 신의치 기반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강행 규정은요, 당사자가 손댈 수 없는 건데요, 손을 갖다가 댔으니까 그건 무효인 거죠. 만약에 강행 규정을 갖다가 위반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 계약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강행 규정을 갖다가 당사자가 뜯어고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사람을 갖다가 파묻어 드리겠습니다, 살인 청부를 갖다가 했을 때 그거 우리끼리 약속을 해가지고 돈 줬으니까 지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지킨다고 한다면 무효인 약정을 갖다가 지켜서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행 규정을 갖다가 위반해서 약정을 갖다가 체결한 것은 무효인 약정이니까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무효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치 기반이 아니고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항상 문제를 딱 푸실 때 반한다 이렇게 나오면요, 위반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위반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4번 고용관계의 전부를 둘러싼 분쟁 걸어쳐 놓으시고 해고 무효 소송 이렇게 놓으셔요. 자, 그래서 근로자가요, 회사로부터 해고를 갖다가 당했을 때, 그러면 이때 해고당한 것은요,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이때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무효를 갖다가 다툴 수 있는 소송은 실효의 원칙에 걸리느냐 이거죠. 당연히 실효의 원칙에 걸리는 거죠.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이고 신의칙은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규정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의 존재 부존재를 갖다가 둘러싼 해고 무효 소송과 같은 것들은 근로자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지만 이것도 역시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분명히 해고 무효를 갖다가 다투고 이의를 갖다가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기간이 경과해서 소송을 갖다가 제기하는 것은 전부 다 실효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갖다가 이의 없이 수령을 했습니다. 5년 있다가 다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갖다가 수령을 했지만 사직서를 갖다 작성 제출한 것이 내 손이 아니고 제3자의 손에 의해서 작성됐으니까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따지지 말고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을 하면 아무런 문제를 갖다 제기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해고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효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판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직서의 작성 경위가 자기의 손이 아니고 제3자의 손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한다면 해고무효를 갖다가 다툴 수 있는 것이 판례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실효의 원칙이라든가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든가 근본원의 원칙은요, 신의칙이니까 사법관계, 공법관계, 그 다음에 형성권, 그 다음에 항변권, 그 다음에 소송법상의 권리, 판결 집행, 그 다음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주장하는 경우 다 적용이 되는 거야. 딱 하나 적용되지 않는 게 뭐야? 그게 바로 제한능력자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신의칙은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공공복리를 갖다가 실천하는 실천 원리죠. 혼자만 다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도 배려하고 제3자도 챙겨줘라라고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내용 금지 원칙이니까 권리 행사를 갖다가 무제한을 해가지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권리 행사의 한계점이 된다.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요. 47쪽에 보시면은 7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 걸어쳐 놓으시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 쌍방 이득을 갖다가 보호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일정한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하고 법적 결합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신의 측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남용 금지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의 측은 갑과 을 쌍방 당사자가 서로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이득을 챙겼으니까 너도 상대방한테 이득을 줘라고 하는 거니까 두 사람 사이의 문제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관계다 제3자가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법에서 그 실효성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즉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포함될 수도 있고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소유권과 소유권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과 상관이 없잖아요. 물건과 물건이 충돌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당사자도 주장할 수가 있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권법에서 발달한 거예요. 물권법. 자, 그래서 기억번 틀렸죠? 그 다음에 신의 측은 공공복리를 실현해주는 고려의 명제, 공공복리를 실현 괄호쳐 놓으시고 고려의 명제 괄호쳐 놓으세요. 공공복리는 뭐요?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 개인 권리만 최대한으로 보장을 했죠. 그러나 신의 측은 뭐요?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하는 공공복리를 갖다가 실천해주는 고려의 명제입니다. 고려의 명제라고 하는 것은요. 고려가 무슨 뜻이냐? 살피고 배려하라는 말의 준말이죠. 살피고 배려해라라고 해서 고려의 명제. 명제는 뭐요? 숙제로서 명령받은 거죠. 야, 네가 상대방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으면 너만 이득 챙기지 말고 그 사람한테 손해주지 말고 이득을 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강행 규정이죠.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요. 그 요건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조항이고 추상적 조항이죠. 따라서 법적 안정성, 사회 질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구체적 타당성, 개인이익 보호와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니은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신의성실의 원칙 괄호천시고 로마법의 기원 괄호천시고 주로 채권법 밑줄 맞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근대사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것은요 독일 민법이 아니고 프랑스 민법입니다. 그래서 로프독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로프독스. 로마법 채권법에서 시작이 됐고 근대 민법에서는 프랑스 민법이 최초로 성문화했고 독일에서는 계약 해석의 기준 채권법의 지도 이념으로 삼았고 스위스 민법은 사법 전체의 지도 이념으로 삼았죠. 따라서 우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요. 독일의 태도를 계수한 것이 아니고 스위스의 태도를 계수해서 전체 모든 질서에 써먹는다. 꼭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디귿번. 최초로 규정한 것은 독일 민법이 아니고 프랑스 민법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번.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의 태도를 계수하여 가르쳐. 이거 틀렸죠. 스위스의 태도를 이어받았어요. 신의 측을 사법 전체의 지도념으로 삼았다. 그런 사법 전체만 써먹는 게 아니고 공법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법률관계 다 써먹는다 그랬어요. 딱 하나 제한능력자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번. 이거는 독일 민법의 태도가 아니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번.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위반하는 경우 가르쳐주시고 권리남용 밑줄. 이게 신의 측 위반의 효과죠. 권리 행사가 신의 측을 위반하게 되면 권리 행사를 잘못한 거니까 권리남용. 의무의 이행이 신의 측을 위반을 하게 되면 그 의무 이행을 따가 제대로 한 게 아니니까 약속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그래서 신의 측을 위반하면 권리남용 또는 채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신의 측은 곧 권리남용이고 권리남용은 곧 신의 측 위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양자는 중복 적용된다. 중복 적용된다. 그 다음에 B번. 의무의 이행이 신의 측에 위반하는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채무불이행 밑줄. 따라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물어내라고 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손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 15번. 신의 측 위반 여부의 판단 가르쳐 놓으시고 신의 측이라든가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 사이에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번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강행 규정은요. 법원의 판사가요. 직접 모든 것을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은 전부 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갖다가 할 이유가 없고 법원이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직권 고려입니다. 시험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신의 측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가 가르쳐주시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신의 측 적용의 결과로서 창설적 기능 그러죠.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갖다가 구체적 법률 관계에 적용하다 보면 없던 권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있던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 그 다음에 부수적 주 의무의 발생,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의 측을 갖다가 구체적 법률 관계에 적용한 결과 새로운 권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의 측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을 해서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자, 호텔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여기에 들어가서 숙박을 합니다. 숙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받고 자고 나오고 거기서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된 목적이지만 화재가 났거나 또는 여러 가지 도둑이 들었을 때 그걸 갖다가 방지해줄 배려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충분히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갖다가 시키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 누르고 불이야 해가지고 도망가 버리게 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부수적 주 의무 위반이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청구권이 있는 것이지 해지는 못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부수적 주 의무가 발생이 된다. 따라서 틀린 거는요. 기억, 디귿, 리을, 시옷.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아주 중요한 거니까 7번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